리버풀로 이적한 비르츠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째서일까? 오늘은 좀 오랜만에 맨유 얘기 말고 다른 팀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약간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제가 최근에 좀 맨유 얘기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다양한 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좀 이렇게 맨유 얘기만 많이 하게 됐는지. 근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맨유 팬이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좀 응원하는 팀이 요즘 상황이 너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서 일종의 뭐랄까 심신미약이랄까?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맨유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지금 불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팀 얘기를 영상으로 좀 만들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 채널에 제가 하는 그런 뭐 전술 관련된 얘기들을 보러 오시는 여러 팀 팬분들이 계시다는 걸 저도 좀 알고 있어서 마침 A매치 기간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다른 팀 영상도 좀 만들려고 해서 얼마 전에 올렸던 커뮤니티 게시글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올렸는데 무려 1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설문조사를 답해주셨어요. 그 중에서 리버풀이 1위, 36%를 득표를 하면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렇게 해서 리버풀이 됐습니다. 댓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리버풀의 비르츠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았어요. 여기는 뭐 맨시티, 리버풀, 첼시 이 네 팀 같은 경우는 제가 맨유 외에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던 팀들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나마 좀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비르츠 얘기를 해보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의외로 비르츠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1년 반쯤 전인가 레버쿠젠에서 정말 비르츠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르츠가 보여주고 있는 공간 연주자로서의 플레이, 이 선수가 어떻게 공간을 만들고 동료에게 패스를 넘겨주고 그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가, 이런 주제로 또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고, 그리고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 리버풀로 이적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그때도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제가 한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3개씩 영상을 만든 건 아마 비르츠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저는 비르츠가 리버풀에서도 활약할 거라 좀 의심하지 않았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비르츠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않죠. 9경기 0골 0어시, 아직 리그와 유럽 대항전에서 득점이나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리버풀 팬분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비르츠라는 선수의 플레이를 레버쿠젠 시절부터 계속 보면서 분석했던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주관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떤 선수든 적응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선수일수록 그에게 새로운 무대, 새로운 리그에서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의 이적료를 감안했을 때 1억 1,600만 파운드, 하나로는 약 2,200억 원이라는 그 금액을 생각해보면 플로리안 비르츠 같은 경우는 팬들이 봤을 때 어떤 조건 없이 팀이 들였던 그 이적료의 가치, 그걸 빠른 성과로 좀 증명해야 되는 즉시 전력감 스타 플레이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적료 같은 경우는 구단끼리 정하는 거고 선수의 잘못은 당연히 아니지만 팬들이 봤을 때 그게 그 마음이 아니죠. 저는 지금 리버풀에서 비르츠가 부진한 이유,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는 이유, 가장 1차적인 문제는 당연히 비르츠의 개인의 폼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로 딱 이적을 해왔을 때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증명을 했던, 이적료의 가치를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을 익히 알고 있고요. 아직 초반이지만 비르츠가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폼은 그 이적료의 가치에 좀 못 미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레버쿠젠에서 좀 보여줬던 좋은 모습들, 예전에 영상으로도 만들었던 그 공간 연주자로서의 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의 그 강한 압박체계, 좁은 공간에 갇혀서 스스로 그런 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비르츠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뭐 볼을 풀어주는 선수, 중원 지역에서 터프하게 싸워주는 선수, 상대랑 부딪혀가지고 볼을 탈취하는 선수, 이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라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협적이라고 불리는 포켓 공간,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뭐 여기서는 4사이 두 줄 수비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두 라인의 사이, 이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았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였어요. 현대 축구에서 포켓이 위협적인 공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포켓에서 뭐 10번 미드필더, 포워드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지금 볼을 받은 이 선수를 누가 마크해야 되는지, 앞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이 붙어야 되는지 아니면 뒤쪽 수비 라인이 붙어야 되는지, 이런 순간적인 흐트러짐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죠. 여기 포켓에서 좋은 패스 능력, 위협적인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가진 선수가 볼을 받았을 경우에 이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수비 라인의 틈 사이로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 위협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레버쿠젠에서 비르츠가 참 잘했어요. 단순히 포켓에서 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넓게 뛰면서 예를 들어 왼쪽 지역에 있다가 오른쪽 공간으로 전력 질주를 한다거나 동료의 패스를 받기 위해서 활동량 좋게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거나, 그래서 상대 포켓에 어떻게든 균열을 만들려는 선수였죠. 그래서 당시 레버쿠젠을 상대했던 팀들은 이 이선 라인에서 움직이는 비르츠 때문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에 찾아 들어가고 또 빈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 뭐 현대 축구에서 보편화된 4-4-2 두 줄 수비, 아니면 뭐 5-4-1 수비, 어떤 수비 진영을 짜든 간에 이런 선수가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든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균열을 다른 동료들이 얻으면서 그들이 위협적인 공간에서 비르츠의 패스를 받을 기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레버쿠젠에서 비르츠가 공간 연주자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줬다라고 평가받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좀 유감스럽게도 지금 리버풀에서는 비르츠가 이런 식으로 뛰는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좀 촘촘한 수비 라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리버풀이라는 팀 내 그런 전술적인 이유 역시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시스템만이 모든 것을 지배해요. 현재 비르츠의 폼 저하 같은 경우는 물론 선수의 개인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압박 공간에서 좀 고전하는 거 이것도 있겠지만 시스템 측면의 문제 역시 맞물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르츠 개인의 폼 문제,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시스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스템적인 측면 첫 번째 이유는 팀 전체가 저는 유연성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네 슬롯이 이제 부임 첫 시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였던 유연한 전진성, 이게 지금 리버풀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리버풀의 공격이 현재 경직되어 가고 있다. 리버풀이 지금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건 단순히 비르츠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공격은 전혀 유연하지 않다. 살라와 학포는 그들의 최고 폼과는 거리가 멀고 이삭은 뉴캐슬에서 뒤늦게 이적하기 전까지 프리시즌을 모두 놓친 상태라 아직 기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직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지난 시즌에 리버풀은 아름다운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유연성 측면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빌드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하나의 빌드업 체계를 쓰는 감독이 아니었죠, 슬롯이. 여러 빌드업 체계를 혼용해서 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보는 비대칭 운영. 한쪽 풀백, 주로 알렉산더 아놀드가 됐겠죠. 아놀드가 살라와 비슷한 위치까지 전진하고 후방에는 변형 백스리를 만든다. 아놀드랑 살라를 이 오른쪽 공간에 많이 배치하면서, 즉 리버풀 기준 오른쪽 공간에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최후방에서 볼을 잡은 판다이크가 한 번에 이 오른쪽 공간에 때려놓는 롱패스, 이걸 받은 아놀드나 뭐 살라나 이 오른쪽 공간에서 위협적인 공격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한 번에 빠른 전개로 페널티 박스를 노리는 이런 빠른 전기형 시스템이 하나가 있었고요. 아니면 인버티드 풀백 시스템, 한쪽 풀백을 안쪽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화시키고 흐라벤베르와 투볼란테르 형성, 맥칼리스터를 위로 올려보내면서 소보슬라이랑 같이 양쪽 메잘라로 기능시키는 시스템, 중원 지역의 숫자를 좀 보태면서 리버풀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을 때 많이 보여줬던 장면이었죠. 아니면 양쪽 측면이 모두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유형, 왼쪽 풀백도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풀백도 위로 올라가고 후방에 흐라벤베르 정도만 남아서 라볼피아나 형태로 백스리, 소보슬라이랑 맥칼리스터가 동시에 올라가면서 공격 지역의 숫자를 많이 놓는 시스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드린 시스템들이 우리가 좀 현대 축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른 팀들도 많이 쓰는 시스템들이잖아요. 뭐 인버티드 풀백, 비대칭 운영, 양쪽 풀백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 큰 방향 전환 롱패스, 뒤에 있는 판다이크가 쏠 때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아놀드가 긴 방향 전환 패스를 쏠 때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리버풀에서만 보여지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유니크한 시스템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리버풀이 특별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여러 시스템들을 동시에 능숙하게 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었어요. 뭐 인버티드 풀백을 쓰든 비대칭 운용을 하든 롱패스 전환을 하든 지공을 하든 속공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이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곤란했을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즉 어떤 약점이 있어서 상대가 그걸 파고들고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현대 축구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잘할 수 있는 능숙한 팀이었다. 아놀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지, 판다이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지, 아놀드가 안으로 좁히든지 바깥으로 뛰는지, 아니면 이 3미들의 형태도 유연했잖아요. 맥칼리스터랑 흐라벤베르가 둘 다 아래에 나오면서 투볼란테를 서는지, 맥칼리스터가 위로 올라가고 흐라벤베르가 원볼란테를 서는지, 아니면 맥칼리스터만 위에 올라가고 심지어 소보슬라이가 아래로 내려오든지, 이 모든 게 전부 유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좋은 모습들에 비해서 지금의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약간은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팀의 경직성이 새로운 영생 플로리안 비르츠의 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안 비르츠라는 선수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비르츠는 혼자서 팀을 바꾸는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팀의 공격 능력에 영향을 받는 선수다. 비르츠가 독일에서 보낸 마지막 2년 동안 레버쿠젠은 그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사비 알론소가 만들어낸 매끄럽고 잘 정비된 팀이었다. 그런데 그 레버쿠젠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을 때조차 비르츠의 폼은 팀 전체의 흐름, 즉 팀의 볼 순환과 공격적인 움직임에 의해 결정됐다. 즉 혼자서 뭐 팀을 바꾸는 유형의 선수, 이런 느낌보다는 팀 시스템과 함께 융화되었을 때, 자신이 있는 팀이 잘 정비되고 그를 위해서 시스템이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유려한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라는 뜻인데, 사실 지금 비르츠가 보여주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은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 비르츠는 국가대표팀에서 좋은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지만 그때조차도 사비 알론소의 클럽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는 그의 플레이에서 종종 주저함이 더 컸고 자유도가 더 떨어졌다. 이는 리버풀의 이번 첫 몇 경기에서 보여진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 포켓에서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동료에게 넘겨주는 패스가 잘 맞지 않아서 그게 뭐 동료랑 호흡이 맞지 않든 아니면 선수 개인의 컨디션이 좋지 않든 해서 이거를 뺏기는 경우 아니면 빠르게 올라갈 때 턴오버를 일으키는 경우 사실 레버쿠젠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팀 전체의 시스템, 알론소의 시스템이 비르츠와 함께 안정되고 잘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리스크들이 거의 안 보일 만큼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즉 지금 비르츠의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진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는 팀 전체가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던 그런 유연한 움직임, 공격 상황에서의 날카로움, 다양한 공격 옵션들 이런 것들이 좀 경직되었기 때문에 같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르츠 부진에 대한 두 번째 시스템적 포인트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전진성 약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팀의 전진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비르츠가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지금 리버풀 경기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르츠가 예전 레버쿠젠 때보다 묘하게 아래에서 볼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간,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높은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중원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받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심지어 삼성 가까운 위치에서 센터백 앞에서 볼을 받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르츠가 더 낮은 곳에서 볼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알렉산더 아놀드는 후방에서 뛰어난 패스 능력을 보여줬으나 지금 리버풀은 그 능력을 크게 잃었다. 주장 판다이크의 살라를 향한 롱패스 전환은 볼을 끌어올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이것 외에 리버풀은 수비 진영에서 위로 올라갈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예전 레버쿠젠에서 비르츠가 높은 이성 공간에서 좌우로 넓게 뛰면서 그 공간을 공략하고 상대를 자기한테 끌어들인 다음에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그 좌우가 아니라 보다 종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레버쿠젠에서의 비르츠랑 리버풀에서의 비르츠가 다른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을 보시죠. 예전 레버쿠젠에서의 비르츠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 왼쪽 공간에서 볼을 잡고 있는 비르츠가 라인을 높이 끌어올린 탑소바 쪽으로 볼을 넘겨준 후 레버쿠젠의 공격 방향이 오른쪽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이 넘어가는 동안에 비르츠가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었어요. 이 왼쪽 공간에 있던 비르츠는 어느새 전력 질주로 뛰더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사이 이번에 그 반대편의 오른쪽 포켓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후방에서 비르츠의 움직임을 파악한 타가 비르츠가 뛰어가는 공간을 향해 전진 패스를 투입. 이 오른쪽 포켓 공간에서 볼을 받은 비르츠가 돌아서면서 측면을 뛰고 있는 프림퐁을 향해서 좋은 침투 패스를 넣어줘요. 물론 이게 프림퐁의 옵사이드가 걸리긴 했지만 이 좌우로 넓게 뛰는 어떻게 보면 횡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 비르츠의 플레이 이게 상대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준 예시였죠. 근데 지금 리버풀에서의 비르츠 같은 경우는 이런 좌우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종적인 움직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적인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이 비르츠가 원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팀 전체의 그런 전진성이 좀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볼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온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슬롯은 비르츠를 최대한 위쪽에서 쓰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레버쿠젠에서 그가 보여줬던 모습처럼요. 비르츠를 윙으로 놓든 10번으로 놓든 메칼리스터랑 흐라벤베르를 투볼란테로 쓰면서 가능한 한 비르츠는 최대한 위쪽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경기 내내 티가 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빌드업 부분에서 전진 패스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르츠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야 할 뿐이죠. 제가 봐도 슬롯은 비르츠를 계속 위에 쓰고 싶어 합니다. 흐라벤베르랑 메칼리스터를 투볼란테로 쓰면서 비르츠는 딱 전형적인 10번 미드필더 자리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후방 빌드업을 할 때 흐라벤베르랑 메칼리스터만 참여시키고 비르츠는 아래로 안 내려오게 시키려는 것도 우리가 보입니다. 심지어 케르케즈를 안으로 좁히면서 인버티드 풀백 롤을 맡기고 3미드를 이렇게 다르게 꾸리면서 비르츠는 좀 최대한 위쪽에 놔두려고 하는 슬롯의 의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윙으로 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팰리스전인데 이날 윙으로 출전했던 비르츠가 단순히 측면에 벌리는 롤이 아니라 안으로 좁히면서 실질적인 10번 미드필더 롤을 맡았죠. 그러면서 팀 공격 상황 때도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볼이 있는 공간에 깊이 가담하면서 윙으로 나왔지만 10번 미드필더로서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왼쪽의 케르케즈를 아이솔레이션 시키려는 그런 전술적 의도도 슬롯이 보여줬죠. 이런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슬롯이 비르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쓰고 싶어 한다.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팀 전체의 전진성이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르츠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처럼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리버풀을 압박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려는 의도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이거를 팀이 뚫어내고 위로 전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비르츠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종종 보였었죠. 사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비르츠 같은 경우는 예전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그 위협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이 선수는 위에 있을 때 위협적인 선수니까요. 결국 슬롯의 고민은 이걸로 귀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비르츠가 포켓에서 볼을 잡게 할 수 있을까? 팀이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비르츠가 거기서 볼을 받고 돌아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이 장면처럼 아래로 내려오는 비르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비르츠랑 리버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인적인 생각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르츠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당연히 제일 먼저 선수 본인이 PL의 압박 강도에 적응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뭐 시스템적으로 받쳐준다고 한들 선수 개인의 폼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비르츠도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팀 공격진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최고의 폼, 그게 뭐 살라가 됐든 학포가 됐든 이삭이 됐든 이런 선수들이 최고의 폼을 되찾아서 자기한테 선수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당기고 비르츠한테 공간을 열어주는, 비르츠가 그래서 공간을 얻고 상대가 비르츠한테 또 끌어당겨지고 반대로 이번엔 또 그 공격진들이 공간을 얻는, 이런 상호작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공격적인 유연성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즌까지 리버풀에서 봤었던 그 모습들이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 후방 빌드업에 비르츠가 가담하지 않아도 되도록,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종적인 움직임보다는 예전 레버쿠젠에서 보여줬던 좌우의 움직임, 넓게 뛰는 움직임, 상대 포켓 공간에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한 후방 전진 패스 시스템이 안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개인의 문제, 두 번째랑 세 번째 조건은 이제 팀 시스템적인 문제, 이 세 가지 조건이 이제 동시에 만족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비르츠의 플레이가 많이 녹아들 것이다.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로리안 비르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성공할 만한 충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높은 이적료의 가치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예전 레버쿠젠 시절부터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현대축구에서 가장 좀 많이 각광받는 또 중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높은 공간 이해도, 내가 어느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위협적이겠구나, 지금 내가 어디로 돌아 들어가면은 이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 공간 이해도를 갖춘 몇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비르츠의 문제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는 상당 부분 슬롯에게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르네 슬롯은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리버풀의 아이코닉한 존재, 클롭의 유산이 상당 부분 좋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클롭이 정말 잘 가꿔놓은 그 리버풀이라는 땅에 씨를 뿌려놓은 그곳에 슬롯이 이제 꽃을 피운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위르겐 클롭이라는 감독을 좀 좋아했던 이유는 예전에 뭐 영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인간적인 면모, 선수들이랑 보내는 그런 모습들, 이것도 있었지만 클롭은 이제 자기 손패에 있는 그런 카드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수들로 최고의 패를 만들어내는 감독이었습니다. 예전에 뭐 마누라 라인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하면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조합을 짤까, 어떻게 하면 더 위협적으로 우리가 카드패를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치열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티가 났던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냈던 감독이었죠. 그리고 지금 아르네 슬롯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고요. 나간 선수들도 있고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비르츠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선수들로 기존 선수들과 함께 어떤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클롭의 그 능력을 아르네 슬롯이 이번에는 보여줄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비르츠의 플레이, 리버풀에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